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HK+ 향기인문학센터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 나종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역사 강좌 조선시대 정치적 대립과 논쟁 시리즈의 제3강 조선 후기의 붕당과 숙종대 환국정치입니다. 사실 조선 후기의 붕당에 대해서 한국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꼭 한국사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조선시대의 붕당에 대한 게시물을 아마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사회적으로 난제로 손꼽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조선시대 붕당의 계보에 적용하는 재미를 위한 게시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그림입니다. 중화요리집에 가거나 배달을 시킨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오래된 논쟁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느냐 아니면 찍어 먹느냐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16세기 동인과 서인의 분당에서 노론과 소론을 거쳐서 19세기 세도 정치에 이르기까지 적용한 표가 돌아다니는 것이죠. 웃기 위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의외로 이러한 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붕당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붕당이 생겨나면서 싸워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엄청나게 쓸데없는 걸로 싸워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긴 하지만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러한 문제가 오랫동안 서로 죽고 죽일 정도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웃자고 만든 게시물을 너무 진지하게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러한 게시물이 사실 붕당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조선이 붕당 정치 때문에 망했다는 이미지에 매우 익숙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극이나 웹툰 등에서도 매우 쉽게 재현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박힙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과연 언제 그리고 왜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익숙한 붕당에 대한 이미지를 다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적 익숙하게 느껴왔던 붕당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고 붕당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붕당을 다르게 바라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붕당 간의 싸움이 달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붕당 간의 싸움을 중심으로 펼쳐진 조선시대의 정치 또한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붕당 간의 갈등이 극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숙종대의 환국정치입니다. 붕당 간의 싸움과 조선의 정치를 다르게 본다면 숙종대의 환국정치 또한 우리가 100% 공감하거나 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도대체 그들이 왜 싸우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조선시대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조선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하는 이미지는 어디에서 기원한 것일까요? 100%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 이미지의 형성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일제강점기의 식민사학일 것입니다. 식민사학이 무엇이죠? 바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하여 지배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학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어떤 나라를 강제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너무 못 살아서 그런다. 너네들끼리만 두면은 너무 싸우기만 해서 그런다. 우리가 너네를 지배해주면은 너네들한테도 조금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일제가 한국을 지배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경향을 바로 식민사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민사학에서 한국사의 특징으로 내세운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당파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파쟁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 당파성론의 주요한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붕당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 붕당에 대한 일제 학자들의 언급입니다. 주의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공당이 아니고 이해를 가지고 서로 배제하는 사당이다. 조선의 붕당은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선이 망한 것은 양반들의 당쟁 때문이다. 당쟁 때문에 결국 조선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당쟁은 조선 건국부터 말기까지 시종 계속되었다. 조선시대의 정치가 당쟁으로 일관되어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의 혈액에 특이한 검푸른 피가 섞여 있어서 당쟁은 결국 우리의 민족성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딱 봐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민사학에서는 붕당을 제대로 된 정치 집단이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사적인 모임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붕당 간의 대립과 싸움, 즉 당쟁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해를 두고 피해 정쟁을 벌이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특정 계급의 이익에 한정된 것이죠. 당쟁의 원인은 민족성에 있고 결국 이는 역사의 흐름을 도외시한 채 조선을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서 망국을 불러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이 익숙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많은 부분 식민사학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지식인들도 당시 붕당의 폐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이 망한 후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독립을 찾고자 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한국의 지식인들 스스로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식민사학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식민사학의 붕당 망국론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결국 조선인들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끼리 공멸에 이를 정도로 치고받고 싸움으로 일제의 지배는 오히려 한국을 위한 것이라는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붕당 망국론은 여전히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사실 1970년대 이후 붕당 정치론이 등장하면서 식민사학의 시각을 비판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교과서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대중적으로 아주 큰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붕당 정치론이란 1970년대 이후 등장하여 조선시대 정치사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이론으로서 특히 붕당을 기반으로 하였던 조선의 정치를 엄연한 하나의 정치 형태로 파악하는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 정치, 민주정치라고 하면서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조선시대의 정치 또한 조선의 특징을 반영한 역사 속의 하나의 정치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붕당이 있으니까 붕당 정치라고 하자 이것이 아니고 나름의 정치적 논리와 장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붕당 정치라고 하는 형태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민사학과는 달리 이러한 입장에서는 일단 붕당에 대한 개념부터 다르게 파악하겠죠. 붕당 정치론에서는 붕당과 당파 싸움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붕당 정치론에서는 붕당이 식민사학에서 말한 것처럼 이익만을 추구한 사적 집단이 아니라 학통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조선의 붕당은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나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실제 인적 구성을 보면 학파, 즉 학문적 집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립과 투쟁 또한 단순히 이익투쟁이나 권력투쟁이 아니라 이념적 대립, 학문적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때 이들의 대립이 상당히 쓸데없는 것을 두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 이들의 정치적 기반과 공감대, 정치 언어 이러한 것들이 지금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붕당 간의 대립이 쓸데없는 싸움이 아닌 이념적 대립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붕당 정치를 하나의 정치 형태로 파악할 수 있으려면 나름의 정치적 논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붕당 정치론에서는 붕당 간의 대립이 그냥 무조건 치고받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나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붕당에 기반한 정치 원리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은 이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복수 붕당, 그러니까 여러 붕당의 존재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로 간의 균형적인 상호 비판은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공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떠한 큰 사안의 결정을 앞두고서 이들은 자신들의 공론을 모아서 그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공론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의 합의도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조선의 정치는 단순하게 붕당끼리 무조건 치고받고 하다 시간을 다 보낸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하나의 정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붕당 정치의 이상적 형태가 처음부터 딱 등장해서 마지막까지 쭉 계속됐던 것은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시기도 있었고 나중에는 또 제대로 된 모습을 잃어버린 채 폐단을 만들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모습만 보고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붕당에 근거한 조선의 정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가지는지 몇백 년간 긴 시간대를 다루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이란 것은 사실 조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비롯된 동양의 유교 정치 속에서 붕당은 하나의 엄연한 정치적 용어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붕당은 친구 붕자에 그리고 무리 당자를 쓰는데요. 직역하면은 친구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사실 붕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나누거나 그러진 않죠. 이것은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동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치 질서에서는 붕당에 대한 일반적인 전통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황제라고 하는 절대적 구심점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정치 체제 속에서는 황제 앞에서 신하들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면서 하나의 집단을 만드는 것은 황제권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금기시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붕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행위는 바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쟤네가 사사롭게 붕당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엮어서 제거해버리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즉 유교 왕정에서 붕당을 만들었다는 행위는 탄압을 받을 정도로 금기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붕당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 일변도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11세기 송나라에 와서입니다. 북송대의 구양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문장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또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반대파에 의해서 붕당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워낙에 뛰어난 문장가다 보니까 붕당론이라고 하는 글을 짓게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중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붕당도 무조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었던 군자당과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만들었던 소인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군주들 중에서 매우 뛰어났다군, 그래서 명군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황제들은 붕당을 탄압한다고 하더라도 소인당을 탄압했지 군자당을 탄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우 암군이었다고 하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군주들은 군자당을 탄압하고 소인당은 오히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양수는 당시의 황제한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신은 군자당을 처벌하는 암군인가 아니면 소인당을 처벌하는 명군이 될 것인가? 붕당을 무조건 탄압하지 말고 군자인지 소인인지 잘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구양수는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12세기 남송 때 주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주희라고 하는 인물은 흔히 우리가 부르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주창한 상당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모두 이 주희라고 하는 인물을 존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주희 또한 붕당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바로 임군위당, 임금을 이끌어서 당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붕당을 내가 혹시 만들지 않았을까 막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지 말고 진정한 군자의 당이 있다면 임금도 함께 당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양수나 주희가 붕당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낼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바로 새롭게 정치를 담당할 사대부 계층의 성장을 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대부 계층은 공부를 통해서 나라의 운영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황제나 황족, 귀족 등 혈연에 의해서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과는 구분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사대부 계층이 역사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집단이 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집단으로 바로 붕당에 주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양수나 주희는 붕당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 나름의 오랜 용어로서 역사적으로도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선으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조선에서도 전기에는 붕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도 16세기에 들어서 살인파가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인과 서인이 그것입니다. 동인과 서인이 나뉘게 된 데에는 이조전랑직을 둔 갈등, 그리고 이전의 훈척 세력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긴 하지만 학문적인 면에서 볼 때 서인은 대체로 이이라고 하는 사람과 성혼이라고 하는 사람의 학파, 동인은 이황과 조식 학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게 된 처음에는 붕당 간의 격한 정쟁이 계속되면서 반대 붕당을 유혈숙청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시조 알고 계시죠? 얄리얄리 얄랑청 얄라리 얄라 이런 관동별곡과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러한 유명한 시조를 쓴 사람이 바로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문장가이자 또한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했죠. 붕당은 서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정철은 1589년 동인 계열에 가까웠었던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자 반대파인 동인에 대한 탄압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를 갈고 있던 동인은 다시 2년 뒤에 세자책봉 문제를 가지고 정철을 실각시킨 뒤에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동인은 서인에 대한 처벌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강경파가 바로 북인, 온건파가 바로 남인입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북인 계열은 남명 조식의 학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남인 계열은 이황의 학파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북인은 선조 말년에 전국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선조의 후계 문제를 두고 북인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북은 광해군을, 소북은 영창대군을 지지하였던 집단이었습니다. 선조대에 붕당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붕당 정치의 원리에 대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만이 군자당, 반대파는 소인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파를 몰아내는 것만이 조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권 교체 시에 유혈 숙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극에 달하였던 것이 바로 광해군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저도 매우 재미있게 보고 학생들한테도 감상평을 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인데요. 역사적 사실, 즉 팩트라고 하는 것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잘못이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 자신을 반대하는 서인 계열에 둘러싸여서 정치적으로 눌려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옵니다. 서인 계열이 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영화의 구도는 사실 역사적 팩트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광해군은 즉위한 이후에 자신을 지지하던 대북 정권과 굳게 제휴하면서 전국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모살제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큰 요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딴 길로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은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입니다. 즉 서자에 해당하죠. 그런데 광해군의 아버지였던 선조는 정식 왕비였던 의인왕후라고 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선조한테는 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모두 후궁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첫째 아들 임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됨이 너무 난폭해서 사람도 막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세자에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자 비상시국에 돌입한 나머지 결국 선조는 둘째 광해를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 아닌 둘째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광해군은 세자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조의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죽게 된 후에 선조가 새롭게 장가를 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임목왕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임목왕후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늦게 태어나기는 했지만 정식 왕비 소생이기 때문에 적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소북은 적자였던 영창대군이 후사로 조금 더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사실 전체 관료들 중에서는 소수 의견 정도였습니다. 결국 선조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결국 자신의 정통성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선조의 장남이자 자신의 친형인 임해군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자인 영창대군의 외가, 그러니까 임목왕후의 집안과 함께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왕후 또한 유폐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폐모살제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실책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폐모살제라고 하는 행위는 예와 윤리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유학자들에게는 상당히 허용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폐륜적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국을 이끌고 있었던 대북 정권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폐륜 행위를 지지하고 지지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만이 군자당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반대파를 몰아내는 것만이 조선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대북의 독단적 정치는 당시의 표현으로 서인이 이를 갈고 남인이 원망을 품으며 수북이 비웃는 형세를 가져오게 됩니다. 잦은 옥사를 거치면서 반대파를 계속해서 제거한 나머지 많은 붕당이 뒤를 돌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붕당 간 세력의 불균형과 정치적 파탄,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폐모살제는 광해군을 쫓아낼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의 근저에는 정치적으로 대북 정권의 독재에 가까운 행위가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해군대의 정치적 파탄을 경험한 다른 붕당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싹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상대 붕당이 함께 존재해야만 이러한 정치적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붕당이 공존하고 서로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붕당 정치의 원리가 바로 광해군대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정치적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인조 반정은 서인 세력이 주도를 했지만 이 서인 계열은 광해군대의 파탄에 큰 책임이 있는 대북 정권은 철저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붕당인 남인과 수북 계열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3분의 1 가까운 그러한 관직을 나눠주면서 연립 정권의 형식을 꾀하게 됩니다. 복수 붕당의 공존과 상호 비판의 허용,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붕당 정치의 원리가 이때에 가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조에서 효종을 거치면서 현종대에 이르기까지는 이러한 붕당 정치의 원리가 아주 잘 실현되었던 시기로 꼽힙니다. 그런데 현종대에 가서는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을 거치면서 붕당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붕당 정치의 원리가 점차 퇴색될 것 같은 그러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예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의 관점에서는 쓸데없는 허례허식을 가지고 싸웠다는 그러한 비난의 눈초리를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실용을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 아주 자질구레한 예의 범절을 두고 정치적 역량을 낭비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눈으로만 보면은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어떤 형식보다는 직장 상사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인사를 할 때 목례만 까딱하면 된다. 아니면 허리를 90도 정도는 굽혀줘야 한다. 아니다. 그 정도로도 모자라고 허리를 아예 완전히 접어야 된다. 이러한 논쟁은 완전히 쓸데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과 같이 예의 범절, 의식의 절차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그리고 예를 지켜야 하는 상대하고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에 그것이 예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예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예의 범절만을 뜻하는 그러한 협소한 좁은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운영 원리에까지 이르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조선시대의 예 개념을 고려하면서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송은 표면적으로는 상복 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1659년에 1차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물론 친모는 아닙니다만 인조비 장렬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할 것이냐를 놓고서
첫 번째 논쟁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효종은 인조라고 하는 사람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누구죠? 소현세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온 후에 아버지 인조와의 좋지 않은 관계, 그리고 무리한 여행 일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결국 일찍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소현세자의 아들을 세손으로 세울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에 오른 다음에 우리가 효종이라고 부르는 임금이 된 것입니다. 즉 효종은 태생으로만 보면은 둘째 아들로서 왕위를 이은 사람이 된 것이죠. 효종이 죽자 그를 몇 번째 아들로 볼 것이냐를 두고 결국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초에 태생이 둘째니까 둘째 아들로 보고 어머니 장렬왕후가 둘째 아들에 대한 1년 동안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아니면 이 효종은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국왕이라고 하는 지존의 자리, 절대 지존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니만큼 효종보다 앞선 자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보고 첫째 아들로 대우해야 한다. 국왕이기 때문에 무조건 첫째 아들로 대우해서 3년 동안의 상복을 입어야 할 것인지 그러한 의견이 대두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5년 뒤에는 2차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효종의 왕비였던 인선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도 이 사람의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장렬왕후가 살아 있었습니다. 사실 장렬왕후는 인조의 두 번째 왕비이기 때문에 효종과 인선왕후보다도 나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번에는 인선왕후를 둘째 며느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첫째 며느리로 볼 것인가를 두고서 9개월의 상복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은 1년 동안의 상복을 입을 것이냐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 논쟁이 매우 쓸모없는 지엽적인 논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왕을 어떠한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이념 논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국왕을 어떠한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아까 몇 년 동안의 상복을 입을 것인가 이거보다도 우리가 보기에도 훨씬 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둘째는 둘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둘째에 해당하는 상복을 입어야 한다. 국왕에 대한 예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대부들의 예법과는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국왕에 대한 특별 대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왕은 굉장히 존엄한 존재이므로 국왕의 자리를 이었다고 한다면은 애초에 둘째건 셋째건 넷째건 막내 아들이건 간에 무조건 장자로 대접해야 한다. 즉 국왕에 대한 예법은 일반 사대부 가문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왕에 대해 특별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예법상으로 효종을 둘째로 파악하는 쪽보다 효종을 첫째로 파악하는 쪽이 국정 운영 면에서는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 더 권위를 더욱 인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이러한 점을 보면 예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의, 범절, 상복, 기간을 두고서 쓸데없는 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라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정치적, 사상적 고민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그 충돌이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종을 둘째로 봐야 한다. 즉 국왕이고 사대부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예법을 써야 한다는 천하 동례의 입장을 주장한 것이 바로 당시 서인이었습니다. 효종을 첫째로 봐야 한다. 즉 국왕의 예법은 사대부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왕잘의 부동사서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 바로 남인 계열이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은 학문적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왕을 어떠한 존재로 보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비전 역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차이가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논쟁인 예송이 왜 붕당 간의 갈등을 다시 격화시키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것이 국왕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었기 때문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효종이라고 하는 국왕을 첫째로 파악할 것이냐, 둘째로 파악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그 국왕에 대한 신하들의 충력, 충심과 역심의 그러한 문제로 쉽게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인 계열에서는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을 효종에 대한 충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충역의 문제는 당시 왕정 국가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바로 국가 전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맞으면 어느 한쪽은 틀리게 되는 그러한 논쟁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주장한 그러한 예법이 틀리다고 판정이 된다면은 이 사람은 국가로 하여금 상당히 잘못된 그러한 예법을 행하도록 주장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학문적 권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굉장히 복잡했던 전국들 속에서 여러 요인으로 갈등이 극대화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 예송을 거치면서 붕당 간의 갈등은 점차 격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숙종대 환국을 거치면서 더욱 극대화되어서 다시 유혈숙청이 거듭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립되었던 붕당 정치의 원리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왕 주도의 급격한 정권 교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국왕이 주도해가지고서 정권을 갑작스럽게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바로 환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숙종대 이후로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환국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환국이 빈번하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서 대립이 격화되었던 상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붕당 간 대립이 격화되자 전국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붕당 정치를 거치면서 다소 미약해졌던 국왕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한 그러한 숙종의 의도 또한 우리가 하나의 영향이 미쳤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왕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정권을 교체하고 붕당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숙종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둘러싼 그런 여자 문제로 또 유명한 임금이기도 한데요. 특히 여자 관계에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제멋대로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숙종은 아버지 현종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종도 그 아버지 효종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의 외아들, 숙종은 그것도 왕의 외아들의 외아들이었죠. 숙종은 궁중에서 태어나 귀하게 자라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정통성 측면에서 당시 조선의 어느 누구도 그에게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숙종은 강렬한 왕권을 통해서 전국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환국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사용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오히려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붕당이 서로를 원수로 여길 정도로 갈등이 극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숙종대의 주요 환국으로는 많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4개 정도를 아마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넘어가서 숙종대 환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이 즉위하였을 때에는 앞서 소개시켜 드렸던 2차 예송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2차 예송에서 현종은 남인계열, 그래서 국왕이 조금 더 우위에 둬야 된다. 그래서 효종을 첫째 아들로, 그리고 효종비 인선왕후를 첫째 며느리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남인계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현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숙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숙종은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원로 대신 송시열을 서인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송시열을 예송의 책임을 물어서 귀양을 보내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인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를 우리가 갑인환국이라고 합니다. 이 1674년이 간지로 따졌을 때에는 갑인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인환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뒤 1680년에 이르면은 숙종은 다시 남인을 대거 숙청하고 서인 정권을 세우는 환국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경신환국, 경신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경신환국이라고 부릅니다. 빌미가 된 것은 남인의 영수, 남인의 우두머리였던 영의정 허적의 유악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먹인 천막입니다. 기름을 먹인 천막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귀한 천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적의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잔치가 허적 집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숙종은 허적이 그래도 영의정이니까 예우를 해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왕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유악을 보내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잔치에 천막으로 쓰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허적이 숙종의 허락도 없이 미리 자기 마음대로 유악을 꺼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숙종은 당시에 군사와 관련된 권리를 서인계열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뒤이어서는 허적의 서자였던 허견이 반역을 도모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결국 허적을 비롯한 남인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무역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서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시 다시 앞쪽으로 시간을 돌려서 서인의 분당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대를 거치면서 여러 문제를 두고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또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긴 하지만 특히 경신환국으로 인해서 집권한 후에 이제 서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앞서서 자신들을 탄압했던 남인계열을 처벌하는 문제를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을 하였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강경파가 바로 노론이었고 온건파가 바로 소론이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분열에는 그 각각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송시열과 그의 제자 윤증 간의 갈등도 한 몫을 하였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윤증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윤성거는 아주 오래전 병자호란이 벌어지고 이때 강화도가 청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되거든요. 강화도가 함락이 될 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러면서 부인과 함께 자결을 하기로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지 않고 평민의 복장으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절개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윤선거가 죽게 되자 이 윤증은 자신의 스승이자 윤선거의 친구였던 송시열에게 윤선거의 행적을 정리한 그러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시열은 여기 이 글에서
윤성거가 강화도에서 도망쳤던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증이 사실 기분이 안 좋겠죠.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는 글인데 아버지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윤증은 다시 한번 송시열한테 글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은 윤성거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시열과 윤증은 사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서게 되는데, 당시 송시열은 회덕에 살고 있었고 윤증은 니성, 지금의 논산에 해당합니다. 니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갈등을 회니 시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 역시도 노론과 소론의 분리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숙종이 외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 현종도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왕손이 매우 귀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1688년에 숙종은 휘빈 장씨, 우리가 흔히 장희빈이라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휘빈 장씨에게서부터 첫 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경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중전은 휘빈 장씨가 아니라 우리가 인현왕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현왕후 민씨였지만 숙종은 민씨하고의 사이에서는 아들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휘빈 장씨로부터 아들을 얻은 다음에 숙종은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뻤던 숙종은 이듬해 정월에 이 아이가 아직 어릴 때에 원자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천명을 하게 됩니다. 원자라고 하는 호칭은 단지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장차 세자가 될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다음 왕위를 승계할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휘빈 장씨의 아들이 후계자로 거의 확정이 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휘빈 장씨는 당시에 남인과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인 계열이었던, 그 중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론의 우두머리였던 송시열은 원자 정호, 이 휘빈 장씨의 아들을 원자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결정을 반대하고 나서게 됩니다. 숙종은 결국 노론과 소론을 막론하고 서인 계열을 대거 숙청하고 남인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원로 대신이었던 송시열은 이로 인해서 결국 유배를 갔다가 결국 사약을 먹고 죽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사환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694년 갑슬환국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갑슬환국에서는 다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남인 계열은 서인 계열이 인현왕후의 복위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국문하는 중이었습니다. 앞서서 기사환국의 결과적으로 민씨는 이 인현왕후 민씨는 폐비가 되고 장희빈이 중전에 책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와가지고서 서인 계열이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남인 계열에서는 이곳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인 계열은 인현왕후의 복위 운동에 대해서 국문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당시 남인 계열의 행위에 상당히 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숙종은 남인을 대거 물리치고 서인 정권을 들어서게 합니다. 이때 남인 계열은 중심 인물이 굉장히 큰 처벌을 당하면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후의 정국은 이제 남인 계열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노론과 소론의 주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환국은 변질된 붕당 정치를 국왕이 주도하여서 개혁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정권 교체가 수차례 계속된 나머지 결국 세력 균형이 붕괴되고 붕당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 시에
충역의 문제, 충신이었냐 역신이었냐, 모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서 인적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 결과 붕당 간에는 결국 서로 혼인도 하지 않는 집안이 존재할 정도로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붕당 간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는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 견해를 두고 여러 개의 붕당이 서로 대립한 것으로서 식민사학에서 파악한 것과는 다르게 단순히 이익이나 권력의 쟁탈전이 아니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상호 공존을 추구하면서 붕당 정치가 원활하게 전개되었던 시기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정치를 운영하면서 서로의 공통적 기반 위에서 대립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붕당 정치는 망국을 불러온 퇴행적인 현상이 아니라 조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붕당 정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의뿐 아니라 한계 또한 명확하게 살펴봐야 하겠죠. 붕당 정치는 결과적으로 붕당 간의 격한 대립을 완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붕당 정치가 무너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붕당 정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형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논리는 제시되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붕당 정치상으로 국왕이라고 하는 최고 권위자의 입지가 다소 모호하게 설정된 것도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은 엄연히 국왕이 중심되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정치 형태 속에서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환국과 같은 비상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붕당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대립이 격화되면서 공존의 원칙은 붕괴되었고 우리가 당파 싸움이라고 흔히 부르는 심각한 싸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균형을 바로잡을 조정자가 필요하였는데 여기에서 잘 알려져 있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붕당과 붕당 정치에 대해서 그동안의 붕당 망국론에 입각한 부정적 시간이 아니라 비교적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것과 같이 긴 시간 동안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싸운 의미 없는 그런 싸움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아마 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붕당 정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학계에는 여전히 붕당 정치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붕당 정치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려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는 붕당 정치를 붕당 간의 의미 없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붕당을 기반으로 한 정치 형태로 이해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대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은 더 일찍 망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역사가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시각도 대중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과연 조선시대에 대한 엄밀한 역사적 평가인지 그러한 시각 속에서 조선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의미와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